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일전 시간에서 사업시행 인가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는 8분 능선을 넘었다라는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관리처분 인가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전 사업시행 인가편에서 살짝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었던 사항이 있는데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근데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전국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구역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다 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도 같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가 이후가 되게 되면 시공사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과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중 하나가 드디어 종전자산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종전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내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 신청을 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럼 조합원 분양가에 따라서 내 감정 가격을 뺀 금액이 분당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게 일전에도 재개발, 재건축 용어 정리했었을 때 쭉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개념이라든지 환급금이라든지 쭉 설명했었는데 이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 사이입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단계를 일단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단계의 쟁점 사항은 바로 무엇일까요? 일전에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인허가가 쟁점이다, 관청 리스크가 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는 지금 단계들을 쭉 살펴보니까 관이 개입되는 게 없는데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관이 개입되는 건 없고요. 이때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합원들끼리의 파이 나눠먹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웬 파이 나눠먹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을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일까요? 감정평가 금액이 뜨겠죠. 근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감정가격이라는 거는 조합원들 간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비율 감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리 매매 금액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높게 감정평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감정을 받았는데 아니 은행 감정은 12억도 떴는데 조합 감정이 2억, 3억밖에 안 드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 감정이랑 재개발, 재건축 감정이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나만 낮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높게 나오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 같이 낮게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감정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화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 이 비례율 개념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비례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었냐? 정확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점의 비례율은 100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관리처분 인가 이전이잖아요. 비례율을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감정가격에서 비례를 곱한 게 권리가가 되게 되고 이 권리가에서 조합원 분양가 간의 차이가 바로 분담금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내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나만 높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다 같이 높아진다? 나만 낳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낳는다? 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 역시도 높거나 낮거나 둘 중 하나겠죠. 결국 내가 납부해야 되는 분담 금액은 절대적인 총량이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분담 금액 같은 경우가 다 산출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분양 신청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보면 뭐 사업시행 인가야 뭐 건축심의 받을 때 뭐 그냥 쟁점사항도 너무 많고 뭔가 어렵고 복잡한 것들도 많은데 뭐 그냥 관리처분 인가는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냥 조합원들만 합심해서 잘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오래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제가 앞서서 사업시행 인가도 얼마나 걸린다라고 했나요? 한 2년 정도 보통 걸리게 되고 조금 뭐 늘어지면 3년이 보통 일반적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구역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 해드렸었고요. 관리처분 인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빨리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1년 만에 난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역시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고 또 반대로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서 몇 년씩 지연되는 조합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몇 년씩 지연되는 조합들은 도대체 어떤 조합들이 오래 걸릴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이게 조합원들의 파이 나눠먹기라는 표현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가느냐? 감정평가 금액이 떴는데 조합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감정가격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평가를 잘못했다. 조합장이 너 뭐 또 해먹었지. 이런 식으로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또 산으로 가죠. 실제로 그런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오해가 있는 게 아까도 계속 뭐라고 했었나요? 이 조합원 감정 같은 경우는 비율 감정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만 나누게 되는 거죠. 나만 높게 나오던가 나만 낮게 나오던가 뭐 높게 나왔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나만 낮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좀 문제인 거지 보통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비슷한 물건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나는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 가격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조합 분양가도 높게 나오고요. 감정 가격이 낮게 나왔다면 조합 분양가도 낮게 나옵니다. 결국 납부해야 되는 분담 금액 총액은 비슷하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런 쓸데없는 거에서 싸울 필요가 사실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이게 사실 조합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를 할 때 뭐 조합에서 뭐 감정평가 업체들 선정했다라고 하면 뭐 조금 뭐 조합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청에서 감정평가 업체 2군데를 선임하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감정평가 업체 2군데에서 산술 평균한 금액이 조합 감정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일단은 조합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 조금 잡음이 있는 구역들이 있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감정평가가 진짜 잘못되게 나오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아요. 뭐 물론 내 사례를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너무 박하게 평가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특이하게 튀는 감정가가 나오지는 않는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결론은 뭐예요?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분담 금액이 비슷하다는 이야기 해드렸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약간 조금 양극단에 있는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를 딱 그려보았을 때 그냥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죠. 뭐 일반적인 뭐 대지 8평의 빌라다라고 하면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분담 금액 총액은 대부분 비슷하게 맞춰서 가게 되는데 감정 가격이 높게 나왔을 때 불리한 물건들도 존재하고 낮게 나왔을 때 불리한 물건들도 존재하죠. 이런 극단값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목소리를 낼 수는 있긴 합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 원래 전통적으로는 감정 가격을 낮게들 평가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어떤 사람들이 불리하냐? 대지가 넓은 사람들이 통상 불리해졌겠죠. 똑같이 입주권 하나 신청하는데 여기서 감정 가격이라도 높아야지 내가 1+1을 신청하든 뭐 주택 플러스 상가를 신청하든 정말 권리가가 많이 나왔다. 주택 두 채에 상가 신청한다든가 그걸 아니면 그냥 내가 환급금으로 돈을 받는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감정평가가 박하게 나오면 내가 출자한 대지 지분은 정말 넓은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불리하냐? 대지 지분이 정말 조그만한 빌라 소유자, 혹은 극단적으로는 일명 재개발 지역의 뚜껑 물건 소유자,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없잖아요. 그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진짜 잘 나와야 돈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평가 금액은 1,000만 원 나올 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거든요. 원래 내가 생각했었던 조합 분양가는 5억이었는데 조합 분양가가 7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2억을 더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극단값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유효불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일반적인 물건 소유자는 특별할 게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 다가구가 많은 구역들이 그 관리처분인가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단독 다가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도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관리처분 인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큰 대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재개발로 추진하기보다도 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50평이에요, 60평이에요, 100평이에요. 그러면 꼭 재개발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내 물건은 코너 모서리 자리, 대로변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신축한다던가 아니면 신축업자한테 내가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온전하다 보니까 굳이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도 이전에는 동의를 했었던 게 그래도 뭔가 좋겠지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뭔가 막상 관리처분 인가를 들어가려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분양 신청도 딱히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반대로 돌아서는 조합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막상 따져보면 재개발로 진행되지 않는다 했었을 때 빌라는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지만 단독주택은 그렇게 가도 괜찮다라는 요건들은 있긴 해도, 그래도 애초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주거 환경이 워낙 낙후된 곳들을 지정하다 보니 어차피 그 건물의 가치, 내가 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받았을 때 그 가격대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약간 조금 다른 저기 빌라 대지 8평짜리랑 나랑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 억울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아파트를 받는 것 자체가 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물론 반대를 진짜 해야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너무 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재개발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